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지난주 아이네상스에서는 이제 프리드리히 하예크의 노예의 길 이제 제3장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 주는 이제 제4장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도 하다가 안 그래도 영상이 좀 긴데 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요약은 스킵을 하고 메인에 충실한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4장은 계획의 불가피성입니다. 앞선 챕터들에서는 이제 하예크가 사회주의자들이 중앙계획, 계획경제 등 어떤 계획가의 형태를 가지는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건 경쟁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 계획주의자들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명분을 이야기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동시에 이제 경쟁은 깎아내리려고 하겠죠. 문제를 삼고요. 계획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획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제 그게 상식이라고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챕터에서는 하예크가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계획주의자들의 주장들 그리고 그 논리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명쾌한 반론을 펼칩니다. 계획주의자들의 첫 번째 주장은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가운데 경쟁을 내버려두면은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독점을 할 것이고 독점을 하면은 건전한 경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계획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독점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대기업들이 소기업보다 대량 생산하는 데 유리할 거고 그런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의 소기업의 우위에 서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소기업들을 축출하고 뭐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 로직에는 정부는 또 빠져 있습니다. 계획주의자들은 그러면서 마치 이제 2가지 선택밖에 없는 것처럼 프레이밍을 해요. 사적인 독점 기업에 의해서 생산을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지시를 통해서 통제할 것이냐. 그러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중앙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쟁의 질서를 무슨 지휘자처럼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뭐 산업의 집중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교리로부터 도출된 신념입니다. 하예크도 이 책을 쓸 당시에 뭐 지난 50년간 독점이 늘어났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던져야 될 핵심적인 의문점을 하나 말합니다. 독점이라는 게 계획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기술 진보의 필연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독점이라는 게 국가가 추구한 정책들의 결과인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실제 역사적 사실들이 뒷받침하는 것은 독점이 국가들이 추구한 정책의 결과다라고 하예크는 말을 해요. 당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 중에 하나는 미국 임시국가경제위원회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독점은 담합에 의한 합의를 통해 형성되고 공공정책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들 합의가 무효화될 때 이런 공공정책들이 역전될 때 경쟁적 조건은 회복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불법 담합과 국가 정책이 그 원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기술 진보나 대량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점자들이 자기가 이제 산업 통제를 더 잘하려고 얼마나 국가 권력의 도움을 열광적으로 요청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누구도 이제 독점 화로의 이런 발전이 기술 진보와 경쟁에 불가피한 결과라는 그런 주장에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또 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역사적인 순서로 볼 때도 독점은 가장 진보한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가장 많이 만연해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뭐 지금도 보세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뭐 이런 선진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에 독점 기업이 많나요? 아니면 뭐 아프리카나 남미, 중국 이런 데 독점 기업이 많나요? 경제가 이제 덜 발전해 있는 이런 후진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야말로 어떤 국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와 정부와 커넥션이 좋은 이런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실제로 하예크가 이 책을 쓰던 그 당시에도 독점 기업 같은 거는 독일도 이제 각종 규제나 산업 보호 같은 거 할 때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영국도 이제 보호주의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독점이 이제 경이로운 속도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독점이 뭐 기술의 진보 아니면 뭐 경쟁의 결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이제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도 이제 엉뚱한 걸 얘기하면서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문명의 복잡성을 근거로 한 주장인데요. 이들이 이제 계획의 불가피성을 얘기할 때
이런 방향으로 논지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 문명은 이제 그 복잡성 때문에 중앙계획 이외의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창출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요. 뭐 일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의 도시에서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이제 인프라 설치하거나 이럴 때 뭐 어느 정도 중앙 정권의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주의자들이 말하는 현대 문명의 복잡성은 이런 분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 그러니까 그 경제 전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게다가 이제 경쟁도 어떤 부조리를 만들어내니까 삶이 해체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중앙 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태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주장, 그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냥 자유 경쟁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경쟁의 작동 방식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은 단순한 조건 아래서만 잘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은 복잡한 조건 아래서 더 이제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역할을 다 더할 수 있고요. 경쟁이 이제 경제 활동 조절의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대 세상에서의 어떤 노동 분업이 더 심화가 돼서입니다. 한 사람 아니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어떤 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실들을 모두 조사하고 모두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세상에서나 중앙 통제나 아니면 계획 경제 같은 것이 효율적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무한정 많을 때, 그럴 때는 의사결정이 이제 중앙 집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분권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권화가 가능하려면 또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자기 결정을 하고 있고 또 각 개인의 어떤 결정의 결과가 세상에 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의사결정을 각자가 하려면 무슨 정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자유시장의 가격 시스템이라고 하예크는 말을 합니다. 자유시장에서의 가격들은 누가 뭐 이제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목표에 맞추려고 이 가격은 얼마다 하는 어떤 중앙 지시의 형태가 아니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가격들은 수많은 이제 경제 주체들의 복잡한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이런 이제 가격들이 바로 이제 개인들이 자기 목표에 맞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죠. 무엇이 비싸다, 싸다, 뭐 어떤 일이 급여가 높다, 낮다,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이 뭐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노동을 팔거나 타인의 노동을 산다, 뭐 할 때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앙 지시 시스템 같은 아주 굉장히 단순한 곳에서나 이제 활용이 가능한 원시적이고 서툴하고 제한적인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가격 시스템이 훨씬 더 잘 작동하는 현명한 시스템이겠죠. 이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제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중앙 집권적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반대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또 만일 현대의 과학기술이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기술을 독점을 하도록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 기술 활용이 널리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이제 독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지 계획자들의 다음 단계인 어떤 계획의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는 반대하던 독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론적이고 단순한 반론은 뭐냐면은 어떤 기술이 진정으로 다른 기술보다 더 낫다면은 모든 경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사실 어떤 기술을 보호해달라는, 그러니까 독점으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청원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이 합니다. 뭐 당장은 이제 사회에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제 가장 좋은 기술이 있고 그것이 널리 쓰일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좋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것도 보면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우위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좋은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어떤 자기들도 잘 모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기술이 이제 독점화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 분야에서 어떤 다른 기술은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강제적 표준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양성의 금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더 새로운, 더 좋은 것이 나오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하게 어떤 창의력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유를 제한하면서 더 나은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획이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하예크는 왜 기술 전문가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획주의에 열광하고 앞장서게 된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 계획을 지향하는 것이 어떤 외부 요인이 강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 어떤 사람들의 이제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인가요? 당연히 한 사람의 의식적인 활동의 결과겠죠. 특정한 어떤 외부 요인이
계획을 지향하라라고 어떤 강요를 할 리는 없습니다. 어떤 의식적인 행동인지 한번 볼까요? 전문가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이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이상이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이제 성취가 될 수 있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 단기간 안에 실현이 되겠습니까? 마르사 이리 와라. 아마 기껏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것들이 뭐 그들 생애 안에 성취가 되겠죠. 아니면 그 이상의 아주 불완전한 일부만 성취하기를 바랄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이상에서 어떤 야망이나 이상의 좌절을 겪기 마련이죠.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세상일 거예요. 하이에크가 여기서 이제 짚어내는 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자연스러운 세상을 거역하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제 계획주의에 열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이들 야망의 좌절이라는 점입니다. 일종의 어떤 조급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람직하고 또 동시에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두는 것을 참으면서 보는 것은 굉장히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거예요.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것을 전부 이제 성취할 수 없다는 거는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죠. 또 어떤 일을 하려면 늘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을 희생해야 비로소 그걸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인식이나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기술 전문가들이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아마 자기의 이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나 이제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닌 다른 거에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적죠. 이들은 이제 이상이나 목표를 자기 것 하나만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고 그게 마치 달성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계획에 또 열광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계획자에게도 주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계획자를 활용하면은 일부 자기의 이상과 희망들을 성취할 수 있겠죠. 물론 계획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이지만요.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것들에다가 다른 것들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는 더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이제 1940년대 이미 이제 멋진 자동차 도로들이 있었어요. 뭐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좋은 것, 계획을 통해서 이제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그런데 이제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월성을 보이는 걸 가지고 계획이 더 우월하다라는 일반화는 좀 곤란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 가지고 보급된 차량이 별로 없다는 이런 조건들, 그것과 어울리지는 않는 이제 극단적인 기술적 우위의 사례는 오히려 자원 배분의 실패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이에크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제 가치 체계가 다르죠. 개인적인 가치 체계가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 체계가 개인적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기도 해요. 이제 자기의 가치 체계가 합리적인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존하고 그 아름다움에 이제 산업화의 때를 지어야 한다는 어떤 전원 풍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목가적인데 비위생적인 오두막은 전부 해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건강신봉주의자들, 자동차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골이 다 잘려져 나가기를 바라는 자동차 광들, 전문화, 기계화가 최대한 이뤄야 된다고 주장하는 뭐 능률 광신도들, 다 각자 자기 가치체계의 차이점들이 있죠.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이상과 목표가 오로지 계획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중앙정부 계획 외에 있나요? 여기서 이제 계획이 희망을 거는 게 사회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매우 제한적인 견해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어떤 특정한 목적만 강조하고 과장한 결과죠. 가장 열광적인 이제 계획 신봉자들은 아마 이제 자신의 계획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이에크는 계획주의자들이 가진 계획의 명분에 대한 주장을 하나씩 논파를 합니다. 어디에서도 이제 계획의 불가피성 그리고 어떤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제 제도 쪽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 당시 세상에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선동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실행을 하려면 이제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인 5장은 계획과 민주주의입니다. 마르셀을 안고 있다 너무 무거워서 보냈습니다. 우선 이제 모든 집단주의의 공통점은 뭘까요? 특정한 사회 목적을 위해 사회의 노동력을 의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하예크는 말을 합니다. 물론 각각 집단주의들이 이제 달성하려는 목표는 이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태, 그러니까 사회 전체와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직한다. 뭐 그런 형태는 다 똑같죠. 사회주의가 되었건 뭐 극단적인 어떤 공산주의나 아니면 파시즘이 되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집단주의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들 이제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의 목적이 최고로 존중되는 어떤 독립적인 영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들 전체주의는 사회 조직화의 목적을 참 그럴싸하지만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을 해요. 뭐 공동의 선, 일반적 복지, 일반적 이익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용어들은 어떤 개인의 행동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의 복지나 행복을 하나의 척도로 측정할 수는 있지는 않죠. 세상에는 수많은 개인들의 가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에서 결정한 하나의 계획이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각 개인의 가치 체계에 랭킹을 매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있나요? 어떤 뭐 완전 무결한 윤리 규범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평생 어떤 나름의 선택을 하면서 자기 가치 체계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도덕률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가치 체계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누군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 척도를 다 이해하고 경중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각각 필요에 따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건 이제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그 속도도 따라갈 수가 없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목적의 범위는 모든 이제 인간들의 필요 안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하예크는 이제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 철학이 기초하는 어떤 궁극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개인주의는 단순히 논쟁할 여지가 없는 다음과 같은 확실한 기본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로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 척도 속에 사회 전체의 필요들 가운데 일부분 이상을 포함할 수 없으며 또 엄격하게 말해서 가치의 척도들은 개인 각자의 정신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들마다 다르고 또 상충될 때가 많은,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지닌 가치의 단편적 척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로부터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이 정해진 한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가치나 선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의 본질은 자기 개인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으로 인식하는 것. 즉 가능한 한 자신의 견해가 이제 자신의 행동을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죠. 개인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사회적 목적이라는 거는 그저 이제 많은 개인들이 가진 어떤 동일한 목적에 불과한 거예요. 개인이 어떤 목적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다른 개인들과 어떤 뭐 우연이 되었던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일치를 해가지고 합쳐진 어떤 공동의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공동의 목적은 그 사람들끼리 합의한 어떤 제한적인 영역, 즉 타인들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이제 최고의 선이겠지만 그 영역 밖에서는 최고의 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그런 이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분야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하게 되면은 국가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제 공동 행위의 영역을 무한하게 이제 확장을 하면은 우리 자신의 영역 안에서도 자유롭게 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가 모든 수단을 통제하는 공공 부문이 전체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은 국가 행동의 영향은 이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요. 아마 무슨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시경제라든가 계획경제라든가
그런 것들의 채택에 동의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더 큰 번영을 가져준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합의에 이르는 토론 과정 중에서 그 어떤 계획의 목적을 공공의 복지, 뭐 그런 이제 애매한 용어로 이제 묘사를 해가면서 토론을 해봐야 그것은 이제 계획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합의는 없었다는 것을 감추고 있을 따름입니다. 실제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것뿐이죠. 집행당국이 이 방법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면 유일한 어떤 하나의 계획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계획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구체화하려고 하는 순간 그 목표에 대한 이슈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애초에 그 목적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은 그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하예크는 여기서 또 말합니다. 목적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중앙집권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여행을 해야 했을 수도 있으나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원치 않았을 여행이 되고 만다. 라고요. 집단적으로 하나의 계획을 이제 실행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주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집단 행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강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 경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문제에 들어갈 때 늘 나타나는 것은 의회의 어떤 비능률성 같은 약점이에요. 그 원인을 아는 거하고 그에 따른 어떤 계획주의자들에 대한 시사점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회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집행할 때 나타나는 비능률의 어떤 본질은 그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의회에 부과된 그 과업 자체의 모순, 내재적인 모순에 있는 겁니다.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대안들이 소수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수하게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은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전체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부분 분해해가지고 그 각각에 대한 투표를 통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일관된 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법안 심의하듯이 포괄적인 경제 계획을 조목조목 투표하고 개선하는 민주적인 의회는 상상도 안 됩니다. 하나의 경제 계획은 그 이름에 걸맞으려면 하나의 단일한 개념을 가지고 도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는 설사 그거를 단계별로 진행해가지고 어떤 세부 계획에 도달을 하더라도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질 못할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서로 조정이 돼야 될 텐데 충돌하는 견해들 간 그리고 이해관계 간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는 일관성 있는 어떤 전체가 도출되지가 못해요. 어떤 하나의 경제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이 어떤 그 계획에 담긴 목적들 그리고 그 계획 중에 일부분의 목적들이 계획 전체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따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 계획의 수립은 이미 그 속에 이제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목적들, 즉 이제 각자의 서로 다른 필요들, 그런 것들 간의 선택을 포함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경제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떤 목적들이 어떻게 상충하는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또 희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택 가능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제 모든 사실을 다 아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문가들을 고용하려고 할 텐데요. 전문가들도 이런 것들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전문가들도 자신이 이제 선호하는 자신의 선호 체계대로 그런 뭐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선택하려고 할 텐데요. 여전히 이제 각종 상충하는 그런 목적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계획이 다른 사람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민주주의 체제는 그래가지고 그 체제 안에서 어떤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또 합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아니면 어떤 개인이 그 뭐 자신의 책임 아래서 행동할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요구는 굉장히 거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만일 일이 되게 하려면은 책임이 있는 그 당국이 그 민주적인 절차라는 족쇄 그런 데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확산되게 될 겁니다. 경제 독재자를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들이 이제 언론이라도 장악하고 있다면 더 큰일이죠. 촛불 들고 광장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중의 이름으로 민주 절차를 깨겠다는 얘기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책에 이제 더 소개가 되어 있지만 당시는 이제 영국도 경제 독재자를 이제 원하는 있던 흐름이 있었고요. 독일의 경우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이제 경제 독재자를 세우자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계획가들은 우리들을 안심시키려고 할 겁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최종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말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소수의 통제를 억제할 수 있다면 다수의 통제도 억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예크는 말합니다. 민주정부의 성공은 언제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동의가 형성될 수 있는 분야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만 정부의 기능을 한정한 그런 경우에서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하예크는 말을 해요. 계획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일부 소수의 이해 당사자가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최대의 집단이 되면서 결정권을 쥐게 되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소수의 뜻이 국민들 위에 부과될 필요가 자주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죠. 타인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다른 개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목표를 희생하면서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에 기초한 경쟁체제, 이 체제 속에서만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단주의의 신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배당하게 되면은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내적인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고 하예크는 말을 해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거나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민주체제 아래서보다 독재체제 아래서 문화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가 더 컸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조주의적이고 다수의 지배를 받는 민주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독재보다 더 압제적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한국 보세요. 지금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획과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의 지시를 위해 가지고는 자유를 억압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형태에서는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중앙 집권 기관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어떤 독재 정치 못지않게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최종적 원천이 다수의 의지이기만 하면은 그 권력이 정당하다,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직면한 어떤 압제의 위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의식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곤 합니다. 권력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여가 된다면 그 권력의 행사가 자의적일 수 없습니까? 그거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권력을 자의적이지 못하게 방지해주는 것은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의 제한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예의 4장, 5장을 소개를 드렸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하이에크의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이해를 도우려다 보니까 어떤 논리의 비약 같은 거를 피하려고 중간 과정들을 좀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네상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6장부터 또 소개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